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라피카 54,000 피스 퍼즐 트레이블 어라운드 아트입니다. 가로 8.6m, 세로 2m.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퍼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네이버 조각찾기 프로젝트 팀원분들에게 모두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16세기 르네상스의 원숙기부터 1930년대 모던 아트까지 각 시대의 유명한 그림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지방의 화가 피터 브리겔, 피렌체의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색채의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입니다. 르네상스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접어들면 우리에겐 빛의 화가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요하네스 베르메르, 이 그림은 우유를 따르는 소녀이고요. 우리에게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로도 더 잘 알려져 있죠. 이쪽에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가 있습니다. 루브르를 대표하는 걸작 중에 두 번째, 모나리자를 이어 두 번째로 손님을 많이 끈다고 하죠. 낭만주의의 대표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인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인상주의의 대가 모네, 인상주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게 만든 그 작품입니다. 모네의 생타드레스의 테라스, 르누아르의 선상 위의 만찬,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가면 폴 고갱, 폴 세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스테일 나이트,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이 옆에 밤의 카페 테라스, 이 그림들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빈블리파라는 조금은 생소한 화파이지만 우리에게는 키스라는 그림으로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클림트의 키스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위를 걷고 있으니까 제목처럼 그림들 사이를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림들 위에 나타난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서양 미술의 역사는 차이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아주 조그만 차이, 그 차이 하나가 누적되어 나가다 보면 하나의 시조가 이루어지고 한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르네상스는 중세 미술의 암흑기에서 지오토라는 천재적 화가가 나와 원근법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묘사를 표현하여 그 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이 아닌 인간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공간감과 우리가 보는 현실 풍경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중심적 사상인 휴머니즘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낀 그림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권위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림이 아닌 인간과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인간에게 다가서는 그림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서양 미술사의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도 말합니다. 르네상스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3인의 초천재에 의해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그 세 명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근법, 인체의 이상적인 묘사, 그리고 스푸마토 기법 등의 여러 다양한 기법들을 정립하면서 르네상스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인체해부학에 통달하여 인체의 아주 경이롭고 역동적인 근육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인체의 사실적인 묘사의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는 그 두 명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방식을 답습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스킬을 가미해서 이후 400년 동안 서양 미술의 하나의 교본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입니다. 모나리자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루브르 미술관의 상징이고 파리 루브르를 세계 3대 미술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게 만든 그림입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은 약 2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술품 최고가가 2017년에 새롭게 발견되어 크리스티 경매에 낙찰된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그게 5천억 원에 낙찰됐었죠. 그와 비교하면 모나리자는 그 가치를 따질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기 위해 파리 루브르를 한 해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생각하면 모나리자가 프랑스의 기여한 가치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알뜻모를 뜻한 부드러운 미소, 엄숙주의적 기독교 문화에서 사라졌던 인간의 감정을 다빈치는 미소라는 그림 속에서의 감정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곽선을 뚜렷이 그리지 않고 뭉개면서 모호하게 나타내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 미소를 흐릿하게 감추었습니다. 보는 이들에게 그 미소가 어떤 감정인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뒷배경에 사용된 색채 원근법과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 다빈치의 기법들은 이후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많은 기법들이 이 한 폭의 명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입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부드러운 얼굴선, 그지없이 선한 눈빛,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머금은 여인의 얼굴, 너무도 평화로운 이 얼굴에서 삶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한 점도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세 인간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 미소에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전시된 젖먹이는 성모의 밑그림으로 사용된 그림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그림이 더 신비한 아름다움이 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했던 다빈치는 이후 미술에서 긴 시간 동안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은 지오반니라는 퍼즐로 1000피스짜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동안 세계 최악의 퍼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퍼즐을 그냥 흩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부를 때 지옥반니라는 퍼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옆에 이 그림은 언제 그려진 것일까요?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그림이죠. 놀랍게도 인간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행하던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를 그린 것입니다. 제목은 계절의 신 베르툼누스, 화가는 주세페 아르침볼도입니다. 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상상력으로 사실적인 세계관에 환상적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지적인 알레고리의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려낸 화가였습니다. 르네상스의 정형화된 아름다운 그림보단 어떻게 보면 해괴한, 그렇지만 너무나도 독특했던 이 화풍은 동시대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그림과 함께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데도 황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황제께 바치면서 그가 황제에게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다스리는 곳에서 나는 걸로 채워졌습니다.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 폐하의 얼굴도 풍요로움으로 빛이 나는군요. 이 말을 들으면 안 좋아할 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황제는 이 그림을 너무도 마음에 들어했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주최하는 한 파티의 드레스 코드에 아르침볼도의 그림처럼 차려입고 오라고 주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울나라의 에리스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2편에 이 그림과 비슷한 캐릭터가 나온답니다. 보실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림을 옮겨가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맨 끝에 색채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모로 모나리자와 대비되는 그림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에 걸려있는 이 그림은 정확히 모나리자의 반대편에 걸려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루브르에서 가장 작은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루브르에서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모나리자에게 항상 관객을 다 뺏겨 정작 이 그림엔 관객이 별로 없는 그림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이 그림은 선으로 상징되는 피렌체 미술에 대항하는 색채의 미술, 베네치아의 색채의 미술의 그 정점에 위치한 그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 크기는 가로 6.67m, 세로 9.94m. 이 전체 그림에 3개를 붙여놓으면 이 그림 크기가 될 정도죠. 그거보다 좀 더 작을 것 같습니다. 아드리아의 빛나는 풍광 속에 베네치아의 그림들은 이처럼 다채로운 색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의 7가지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의 무대인 가나의 혼인을 묘사한 이 그림은 화려한 베네치아 미술답게 거대한 화면을 완벽한 구도로 나누고 화려한 색채로 지장하여 마치 살아 움직이는 떠들썩한 혼례잔치를 너무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후광에 둘러싸인 예수님과 그 옆에 성모 마리아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를 예수의 12제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래에 조그만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는 첫 번째 기적, 그러니까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기적을 향하기 전 성모 마리아께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로는 도살된 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일 있을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성화라는 것을 이 3가지 기독교적 상징을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이 그림의 성화임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르네상스와 별개로 북부 플랑드르 지방에선 또 다르게 르네상스의 양식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처럼 본보기로 삼을 유산이 없었던 그 지역에선 자연의 눈을 돌려서 사실적인 기법으로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피터 브리겔이라는 네덜란드의 대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풍경화와 농부들의 생활을 주로 그려 농민의 브리겔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피터 브리겔의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한 언어를 가졌을 때 신에게 닿는 탑을 쌓겠다는 생각에 탑을 올리지만 하느님께서 각 층마다 언어를 뒤섞어 결국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막아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었다고 하죠. 이 그림은 무모한 인간의 과욕이 부른 혼란이 결국은 서로 싸우는 씨앗이 된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브리겔은 그런 성서적 교훈에 더해서 그 당시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플랑드르 지방의 현실을 풍자하고 스페인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혹한 통치를 멈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무너져가는 바벨탑은 스페인의 통치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그러면서도 그 아래에 왕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스페인 왕의 폭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림 뒤의 배경도 신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중세의 건축물들인 것을 보면 그가 살던 플랑드르 지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듯 브리겔의 그림은 마치 성화처럼 보이지만 은연중에 현 세태를 풍자하는 풍자화이기도 합니다. 브리겔의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벨탑 옆에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는 피터 브리겔의 그림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적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고향에 돌아가 조사에 참여해야 했고 요셉도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이렇게 보면 단순한 성화 같지만 그 당시 브리겔이 살던 때도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플랑드르는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스페인은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전쟁 자금이 필요해진 스페인은 플랑드르 지방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로 누락된 인구가 없는지 살피고 그들에게 아주 높은 세율의 세금을 빠짐없이 부과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가혹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브리겔은 성서에서 당시 상황과 가장 흡사한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를 선택해 마치 성화인 듯 풍자화를 그렸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건물들이 고대 로마 시절 같지 않죠. 오로지 단 하나, 요셉과 나귀에 탄 성모 마리아님만이 이 그림을 성화라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폭정에 신음하는 플랑드르에서 함부로 정치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렸다가는 목숨이 위험하니 브리겔 나름대로의 대응책이었던 것입니다. 할 말은 하되 성화 뒤에 숨긴다. 나는 성화를 그렸다. 이렇게.
그와 함께 브리겔은 농민들의 삶도 많이 그렸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이들의 놀이라는 제목으로 당시에 유행하는 아이들의 놀이를 이 그림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약 250명의 아이들이 약 90여 가지에 이르는 놀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굴렁쇠 굴리기, 팽이치기, 그리고 기마놀이, 치마 펼치기 등 그 당시에 유행하던 아이들의 놀이가 너무도 많네요. 이 그림은 역사학자들에게 당시에 유행하는 풍속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브리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브리겔의 이름을 물려받아 피터 브리겔이라 하였고 작은 아들은 얀 브리겔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버지 브리겔과 구분지어 아버지는 대 피터 브리겔, 아들은 소 피터 브리겔을 불렸습니다. 큰아들은 주로 아버지의 그림을 모사한 데 그친 데다 그림 실력도 아버지 못진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은 그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꽃의 브리겔, 벨벳의 브리겔이라고 불리우며 사물과 정물의 표현에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첫 번째 그림, 이 첫 번째 그림은 그 당시 흔치 않았던 두 작가의 학작품입니다. 한 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얀 브리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바로크 시대의 아주 천재적인 화가였던 피터 파울 루벤스입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다섯 감각과 관계되는 상징물들을 의윤하여 표현한 오감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그림이 인간의 오감 중 어떤 그림일까요? 얀 브리겔은 인간의 다섯 감각과 관계되는 상징물들을 세밀하게 묘사한 정물들을 쭉 열거하여 인간의 감각을 표현했습니다. 이 옆에 피아노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 옆에 콘트라베이스, 비올라, 류트, 트럼펫, 오보에 등 여러 악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옆에 놓여 있는 총포, 그리고 이 여인의 옆에 놓여 있던 시계, 이런 것도 하나의 소리를 내는 기물로 여기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류트를 켜고 있는 여인 옆에 숫사슴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그림의 제목을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오감 시리즈 중 청각의 알레고리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은 루벤스와 얀 브리겔의 합작품입니다. 루벤스는 인체와 동물 등의 표현에 능하여 인물의 구성을 맡고 얀 브리겔은 나머지 사물들의 부분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둘의 콜라보 그림이 5점, 그러니까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그리고 시각과 후각의 알레고리,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의 알레고리 등 총 7작품이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온전히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크를 상징하는 하나는 빛과 어둠의 극명한 조화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떠나는 신자들을 잡기 위해 좀 더 강렬하고 극적인 그림들을 원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위압감과 경외감을 느끼며 종교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을 강화시킬 그런 그림들이죠. 그에 반해 교회 세력의 약화와 함께 절대적 권력을 얻게 된 절대왕권의 황제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이 필요했고 자신들의 위엄을 과시하는 그림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미술은 화려하고 역동적이며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여 긴장감이 돌며 명암 대비를 극대화하는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그림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처럼 조용한 아침의 빛을 표현하거나 조르주 드 라투르처럼 한밤중의 고요한 빛을 표현하는 화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크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빛과 그에 대비되는 어둠이긴 마찬가지였죠.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빛은 별 것 없는 일상의 순간들에도 이 베르메르의 빛을 받으면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변해갑니다. 평범한 사물이라도 그 빛이 따뜻하게 감싸면 조용하게 스며들어 그 사물들이 수줍게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유를 따르는 하녀의 그림도 그렇습니다. 왼쪽의 창문으로 빛이 스며들고 그 빛은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얼굴과 팔, 그리고 우유를 따르는 항아리, 그리고 빵 위에 살며시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얗게 칠해진 벽 위에서 여인의 모습은 더욱 도드라져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빛이 내려쬐서 사물들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하녀의 팔과 도기의 거친 질감들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고 식탁 위에 놓인 빵은 모래물질이 섞인 안료를 일일이 전면법으로 찍어
더 먹음직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렬한 빛이 도기를 들고 있는 여인의 손가락과 정성스럽게 따르는 우유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유를 따르는 그녀의 손등에 소실점을 찍어 관람자의 눈길을 하녀의 손과 우유에 집중시킵니다.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이 그림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정말 우유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를 볼까요? 이 그림은 베르메르의 대표작으로 북구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립니다. 흔히들 서양 3대 미인도로 꼽는 것이 다빈치의 모나리자, 귀도 레니의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 그리고 이 그림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에 빨려 들어간 듯한 인상을 줍니다. 어두운 배경과 상반되는 선명한 색채와 명암의 표현은 이상적인 구도 안에서 정제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그림은 몇몇 표현적인 면에선 모나리자를 닮았습니다. 눈썹이 없는 것도 그렇고 스푸마토 기법으로 눈꼬리와 입술의 윤곽선을 뭉개고 어둡게 처리하여 보다 신비스럽고 몽환적인 표정을 연출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눈썹을 지우고 스푸마토 기법으로 눈과 입술의 윤곽을 뭉개버렸음에도 그 표현은 명확히 달라 보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일상 속에 얻은 행복을 누리는 여인의 잔잔한 행복의 미소라고 한다면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는 마치 연모하는 사람의 부름에 뒤돌아보며 설레면서도 내색하지 못하는 알 듯 모를 듯한 수줍은 미소를 짓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고요한 공간 속에서 어깨를 틀어 살며시 고개를 돌리고 관람자를 지긋하게 응시하고 있는 소녀의 영롱한 두 눈과 살짝 벌어진 입술은 마치 관람자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는 듯합니다. 소녀와 눈을 마주쳐 그녀가 당신에게 뭔가 말을 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 저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상상해 보신다면 과연 저 소녀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것일까요? 바로크의 뜻은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진주처럼 아름답고 이상적인 르네상스의 미술을 망쳤다는 뜻에서 붙인 비하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바로크는 바로크 나름대로의 특징으로 미술사에서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미술은 대중들에게 잊혀질 뿐일 테니까요. 낭만주의는 말 그대로 멋과 여유와 같은 낭만주의는 아닙니다. 평등함을 추구하고자 했던 루소의 철학과 감성을 중시했던 경험론적 철학에 나타난 모두에게 평등한 감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미술에 반영하고 이러한 감성으로 진실을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 낭만주의 미술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그림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에 동조하게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낭만주의에서 보이는 격렬한 구도와 생동감 넘치는 색채는 모두 이런 관객의 동조를 유도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합니다. 이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1830년 프랑스의 7월 혁명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당시 프랑스 왕 샤를 10세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타난 민중의 정서를 외면하고 왕정 복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파리 시민들은 다시 혁명을 일으켜 부르봉 왕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들라크루아는 나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 직접 나서진 못해도 조국을 위해 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렸습니다. 화면 중앙의 여신은 얼굴은 민중 쪽을 향하고 머리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해방노예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3색의 깃발은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지금 현재의 프랑스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의 빨간색과 파란색은 원색의 보색 효과로 보는 이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있는 여인의 자세에서는 마치 그림 밖으로 달려나갈 것 같은 역동성이 느껴지고 그녀가 가고 있는 길에는 적과 아군의 주검, 모두의 주검들이 쌓여 있어 혁명의 치열함을 보여줍니다. 자유의 여신은 화면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구성은 안정적인 삼각형을 이루지만 그녀가 높이 올린 깃발이 그 정점에 꽂혀 위로 솟구치는 고향감을 보여줍니다. 그 뒤를 따르는 혁명들도 각자의 계급을 나타내는 복장을 사실적으로 그려 마치 관람자가 저 현장의 한복판에서 그들과 같이 숨쉬고 그들과 같은 감정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렇듯 낭만주의의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에 동조하게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낭만주의 이후 미술계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1826년 사진술의 발명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100% 재현하는 사진 기술의 발명은 미술계를 뿌리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림이란 무엇인가? 미술이 현실을 사실적이고 이상적으로 그린다는 것은 잘해봐야 사진과 동급이 될지언정 사진을 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라파엘로에 의해 정립된 서양 미술의 역사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술은 죽었다는 극단적인 대답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미술에 나갈 바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내놓은 것이 사실주의, 라파엘 전파, 그리고 인상주의입니다. 사진과 그림은 다른 것이다. 그림에는 그림만의 사실성이 있다. 그 부분을 더 사실적으로 그리자는 사실주의 화파. 우리가 너무 라파엘로에 매몰되어 그것만을 답습하고 있었다. 이 기회에 라파엘로 이전으로 돌아가 새로운 미술의 의미를 탐구하자는 라파엘 전파. 하지만 앞서 소개한 둘과는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사실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도는 이 중 가장 성공적으로 이후의 미술사를 주도하게 되었고 현대 예술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우리는 이를 가리켜 인상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미술계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장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던 기법들인 원근법, 명암, 색채의 사용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완벽한 배치, 이상적인 위치, 이상적인 빛의 방향과 그에 따른 명암과 색채들은 현실엔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화실 밖으로 나가면 빛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보는 명암은 물론 색채마저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화가들은 밖으로 나가서 빛을 받고 있는 대상을 바라보며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에 함께 변하는 대상의 색깔, 인상 등을 포착하고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관심은 짧은 순간에 화가가 시각적으로 지각한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 방식에 있어도 직관을 중시하고 대상의 객관적 재현보다는 주관적인 감각의 반영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주관적으로 사실적인 그림은 사진의 가장 객관적인 사실성과는 차별성을 두며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그림 인상 해돋이입니다. 모네는 이 그림에서 뚜렷한 사물의 형상을 통해 풍경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통해 인상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항구의 정박된 배들은 피어오르는 물 한 개의 흐릿한 실루엣으로 변해버렸지만 강렬한 주황색의 태양은 짙은 안개를 뚫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쨍한 태양빛을 머금은 안개는 불그스름한 빛을 내며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이 그림에서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는 것은 그 색채뿐입니다. 붉은 빛이 도는 하늘과 푸른 바다는 서로 겹치면서도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화면 중앙에 노를 저으며 바다를 건너가는 나룻배, 항구의 배처럼 실루엣으로 표현된 나룻배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인상을 전하려 했던 모네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1회 인상주의 전시에 출품되었었고 이 그림을 본 한 기자가 그림에 다른 건 없고 인상밖에 없다 며 이 그림을 인상주의라는 단어를 써서 비하적으로 표현한 것이 후일 이 화파를 인상주의로 불리게 된 계기입니다. 보통 인상주의가 발전한 계기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튜브 물감의 발명이었습니다. 튜브의 발명으로 화가들이 아뜰리에를 벗어나 물감을 휴대하고 자연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차의 출현이었습니다. 기차의 출현으로 귀족이나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여행이 보통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되면서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이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더 많은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 저명한 미술학자인 E.H. 곰브리치는 자신의 저서 서양 미술사에서 인상주의가 발전하게 된 계기를 사진술의 발명과 일본의 회화인 우키요의 유행으로 꼽습니다. 실제를 그대로 사진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진 미술가들이 더 심도 있는 탐색과 실험을 추구하도록 했으며 우키요에는 그런 화가들이 새로운 소재와 참신한 색채 구성을 찾아 나가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간단하게나마 일본의 회화인 우키요에가 있네요. 호쿠사이라는 일본의 화가가 그린 카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그림입니다.
괜히 이 그림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명화들은 아마 인상주의 그림들일 것입니다. 그만큼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사전 지식 없이도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린 인상주의 그림은 르누아르의 선상 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르누아르의 라 그누예르, 모네의 생타드레스의 테라스, 모네의 아르장테 위의 양귀비 벌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드가 드가의 푸른 옷을 입은 무희가 있습니다. 르누아르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입니다. 모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는 그림들입니다. 인상주의는 이렇게 알기 쉽고 보기 쉽고 아름다운 그림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시각적인 인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존 미술이 가진 깊이와 장점들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폴 세잔, 폴 고갱, 빈센트 반 고로 대표되는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이런 인상주의 실험과 그로 인한 성과는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도 있다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림에 되살려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폴 세잔은 인상주의 작품이 공간의 표현이 애매해지는 것을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 없어졌다 판단하고 그것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세잔은 물체의 실체감과 고전적 작품의 견고한 화면 구성을 연구하여 특정한 사물의 외형을 단순화시켜 본질에 가까운 거의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피카소 등 입체파의 시조가 됩니다. 고갱은 도시와 그가 보고 자랐던 예술 전부의 솔직함과 단순함이 없어졌다 생각하고 순수한 원시 형태의 미술을 추구하였습니다. 고흐는 인상주의 작품이 빛의 변화에 따른 찰나의 순간만을 그리다 보니 미술가의 강렬한 정열이 없어졌다 생각하고 화가의 내면적인 정열의 감정의 표현을 강하게 하여 그림을 그렸고 후에 표현주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주의의 기초 위에 인상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화가 나름의 개성적인 표현 방법을 확립하고 현실의 제한을 넘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였기에 이들을 후기 인상주의 화가라 칭하고 그들 각각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은 서로 다른 현대미술의 사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독특하게도 여기 있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 반 고의 그림들은 1888년과 1889년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던 시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888년 고흐는 아르레서 화가의 공동체를 꿈꾸며 희망에 불풀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에 응한 사람은 고갱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와 함께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구상이 성공할 거란 믿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갱의 도착을 기다리며 그린 고흐의 방, 희망에 부풀어 삶이 즐거울 때 그린 롱강의 별밤, 그리고 밤의 카페 테라스. 이 세 작품은 보기에도 밝고 평안하며 온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갱과의 다툼으로 고갱이 떠나고 화가 공동체를 꿈꾸던 고흐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888년 12월 23일 고흐는 자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고 스스로 생레미의 정신병원에 들어가죠. 1889년 그린 별에 빛나는 밤은 바로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한 직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의 현재의 삶 대신 죽음 이후의 피안을 바라는 그의 마음이 우뚝 솟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이프러스 나무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고흐만의 특징인 회오리치듯 꿈틀거리는 분놀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특한 붓터치가 강렬한 색과 결합되어 화가의 감정을 더욱 격렬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하늘은 굽이치는 듯한 별빛으로 격렬하게 뒤엉켜 있지만 그 아래의 마을은 그의 반대로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마치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같은 별이 빛나는 밤이지만 롱강의 별밤과는 너무도 다른 이 그림은 이렇듯 다른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현실에서 삶의 희망이 가득 찬 별밤이라면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의 삶을 접고 피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투영한 별밤이란 것이죠. 좀 전에 설명하길 고흐는 화가 내면에 정열적인 감정을 화폭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이 그림들에는
그림을 그리던 고흐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표현주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명화들이 미술사별로 골고루 망라된 퍼즐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모두 맞춰진 실물을 보니 가슴이 웅장해진 느낌입니다. 제게 이 퍼즐은 참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퍼즐이 나올 수 있고 기록은 갱신되겠지만, 이 퍼즐은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뚫고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어떻게든 출시됐고 또 어떻게든 완성된 퍼즐이니까요. 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